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2일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땅 투기 조사 결과를 놓고 맹탕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실 조사로 인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결국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안전관리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해 무제해 작업장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모호한 법 해석으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외면한 청약 철회권은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몸집이 급격히 불어났지만 관련 거래소 운영은 정작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셀프 상장에다 심사 부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투기 1차 조사 결과를 놓고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과 달리 정부 자체 조사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합동조사단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투기 의심자는 7명. 이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본색원, 폐가망신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미동의한 국토부와 LH 직원 26명의 경우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처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명단을 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셀프 조사 입장을 내놨을 때부터 맹탕 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태 발발 일주일이 지나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조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정부를 조사한 상황이라 정작 신도시를 지정한 국토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산 차명거래의 경우 이번 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투기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입장인데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가능성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 부패방지법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허위의 신고서가 들어온 경우에 이거를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죠.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과 달리 정부 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면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한다는 건데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하수만 걸려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가 평당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이나 줬네?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보자. 이 사람 계좌를 추적을 해보자. 이 사람 계좌를 대출을 받았네? 보증을 누가 서줬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담보 제공을 누가 해줬네?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캐고 들어가다가 뒤에 국장이 있었네.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래야 본류를 잡고 거물을 잡는 거지. 정부가 자체 조사로 불보듯 뻔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결국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 회장은 안전관리 분야에 모두 1조 원을 투입해 무제해 작업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차 전지 원료 사업 같은 신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제3호 의안인 산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권한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 산업재해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질타를 받았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3년간 포스코를 이끌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최 회장 임기 내에 모두 1조 원을 투자해 무제해 작업장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 산하전문위원회에 안전 등 이슈를 전담하는 ESG 위원회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저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그간 최 회장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사업인 철강업종 대신 2차 전지 원료 사업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포스코는 2차 전지 핵심 원료에 더해 양극재와 음극재 등 소재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생산 능력을 증강하고
중장기 수소 사업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주총에서는 환경 등 ESG 이슈를 담당할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이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다음 주 상장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이 올해 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맺은 코로나19 위탁 생산 계약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에는 무려 63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올해 매출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약 2,600억 원에서 3,0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또 영국 임상에서 무려 96%의 효과를 보인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위탁 개발 생산 계약도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매출이 8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로 다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기존 독감 백신 등 국내의 매출 약 2천억 원이 더해지면 적어도 9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4천억 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위탁 생산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을 추격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출 1조 1,65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제 민간기구인 세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최대 16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해 자체 백신 개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으로 올해 3분기부터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프랑스 사노피와 영국 GSK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위탁 생산 계약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3, 4년 후에는 코로나19 위탁 생산 매출이 사라져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쇼핑이나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상인들이 내야 할 수수료를 크게 낮춘 착한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플랫폼들의 독과점으로부터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해지며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호성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대표적인 수익 창출 창구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배달 한 건당 최대 12.5%에 달합니다.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팔았다면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6,590원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듯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 부담이 늘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플랫폼이 뜨고 있습니다. 코리아센터는 지난해 강원도에 배달앱 1단 시켜를 론칭했는데 가입비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를 없앤 점이 특징입니다. 비용이 줄어든 만큼 점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이 강화되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14,000명의 이용자를 모았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지자체, 지역화폐와 연계해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코나이가 만든 배달앱은 수수료가 없는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1.5m 반경 서비스는 지역 공동체에 가장 밀접한 서비스예요. 그런 거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담아서 지역 공동체가 건전하게 성장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공동체 안에서 무한 경쟁을 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횡포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방적으로 플랫폼 업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의 테이블에 양 당사자가 참여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릴 계획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플랫폼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때문일 겁니다.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소는 여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하면서 상장 심사나 운영 과정 전반에서 불신이 상당합니다. 특히 최근 일부 거래소가 이른바 셀프 상장을 통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지난달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루나 2천만 개를 전량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이번 매도를 통해 약 1,4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매각 과정에서 셀프 상장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테라에 투자한 건 지난 2018년 4월.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모회사인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2019년 7월 루나 코인을 상장했고 1년 반이 지나자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해당 코인을 전량 매도한 겁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양사는 별도 법인이고 투자한 지 약 3년 만에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가상자산을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셀프 상장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엄격한 심사 없이 거래소 상장이 이뤄졌다면 특혜 상장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힘듭니다. 문제는 국내법상 이 같은 셀프 상장을 규제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법적인 그 17코인을 우리 그 자본시장법 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면 벌써 조사 들어갔겠죠. 셀프 상장뿐만 아니라 충분한 심사 없이 상장할 수 있다는 허술한 심사 절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각각 184개와 123개인데 이 중 다수가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장된 코인들입니다. 일각에선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코인을 집중 상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거래소에 상장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그냥 불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또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술력이 좋고 이런 또 기업들이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전문가들은 깜깜이 심사 의혹을 해소하려면 보다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몸집에 걸맞지 않게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이 관리의 수동적인 당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향후 성장을 위해서라도 운영 과정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태학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7조 9,468억 원으로 2월 유가증권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의 42%에 달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9개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욱 커져 유가증권 시장 절반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별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로 종목을 상장하고 폐지하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에 휘말려 눈뜨고도 손해를 입기 쉽다는 겁니다. 이달 말 시행을 앞둔 특금법도 불법 자금 세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 보호나 상장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적절한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ICO를 금지한 마당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나서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엄연한 현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그리고 상장에 관련된 절차,
그리고 상장 전후 투자자 보호 장치, 특히 공시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입법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이게 모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가상자산이란 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이 투기 세력이나 뭐 허위 조종 세력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관여하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분야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 입법한 이 법의 취지대로 기초해서 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하고. 실제 업계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의 대표격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계속되면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소 운영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해관계의 분리가 이제 명확하게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늘 이해 상충이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 주체에서의 명확한 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정보가 무조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동시 운영 주체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양측의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네, 오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크게 3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그리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먼저 청약 철회권은 은행에서 대출이나 투자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은 단순 변심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이 계약이 위법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이 수수료나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은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과실이 없었다는 걸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까 금융소비자 차원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삐걱대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청약 철회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기면서 자칫 일부 상품 판매가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특히 청약철회권 확대 적용과 관련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ELS를 담은 ELF 등 고난도 상품을 포함한 투자 상품은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실이 발생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묵혀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경우 왜 당장 투자에 나서지 않느냐고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법 해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와 혼선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고난도 상품 규제에서는 상품에 대해 2일 이상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두 규제가 중첩되는 상품인 경우 2일이 지나 청약을 하기로 했지만 7일이 안 돼 이를 취소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상에 ELF는 들어가지만 증권사 발행 ELS는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원칙 없는 규제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렇다 보니 업계는 현실적으로 시행일에 맞춰서 상품 설명서,
전산 구조 등을 바꾸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상품 판매를 중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들리고요. 당국은 일부 조정 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해당 기간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계도 대상입니다. 업계는 어디까지가 중대한 위반인지를 알 수 없어 모든 사항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는 우려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해외에서는 청약철회권이 이미 도입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청약철회권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조금 덜어줬는데요. 영국은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기간 동안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품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지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그 소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 가격 변동에서 오는 손실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가입할 때 좀 신중하게 책임을 다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네요.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는 것도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위법한 계약은 5년 안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매업자이고 앵커께서 가입자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 상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한번 가입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글쎄요, 별로 저는 생각이 없는데. 네, 이게 가입만 하면은 연 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20%요? 예, 한 번만 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입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가 위법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위법했던 거죠? 먼저 제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 설명을 안 했고요. 또 연 20%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법에는 상품 판매자가 가입자에게 부당 권유를 하거나 불공정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총 5가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를 위법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이 요구를 받고 10일 내에 이 계약을 계속할지 아니면 끝낼지 여부를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는 그 가입자가 이 요구를 했을 때 계속해서 계약을 할지 아니면 끝낼지 여부를 10일 안에 가입자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특히나 명절 같은 연휴가 중간에 끼게 되면은 그 심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위법 계약에 해당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황이 5가지 판매 원칙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위법 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우리처럼 도입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영국은 위법 계약 해지권 자체가 없고 일본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위법 계약 해지권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금융감독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금융사나 소비자 양측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은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잘 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처럼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영국은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까? 네, 영국은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인력이 3,500명에 달합니다. 또 계속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밑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인력이 약 200명 남짓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민원의 홍수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인원 투입도 충분히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이 또 한 가지 바뀌는 게 이번에 이 투자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금융상품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상품 설명을 하는 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매사는 가입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위험 요인이나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설명 의무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라임 사태나 DLF 사태처럼 계속해서 불안전 판매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있어서 시간이나 자금력이 금융사에 비해서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입증 책임을 이 금융사에 더 묻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이제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나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자가 상품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증권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 판매 직원이 이 모든 상품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가입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간적인 그 의문점도 들고 또 가입자가 이를 전부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붙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보다는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이런 설명을 잘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남겨야 되는 부담들이 앞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이제 소비자가 가입할 상품 선택지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여러 증권사를 취재해 본 결과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가 더욱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가입자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특히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현재 투자 상품은 운용사가 만드는 건데 왜 그 책임을 전적으로 판매사한테 묻는 거냐 그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삼성전자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SS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 모바일 회장, 김선욱 전 법제처 처장 등 삼성전자 사회이사 3인 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고객사들의 반대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마켓컬리가 쿠팡에 이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합니다. 김스라 마켓컬리 대표는 지난달 사내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가능한 샛별 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이슈 또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로 또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있을 주요 일정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가계대출과 관련한 소식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된 수치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초 또는 사상 최고 이런 단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그 증가 속도가 좀 심각한데요. 네.
네.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시중에 통화가 얼마나 풀렸는지 알 수 있는 1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도 이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영끌 또 비투로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 자금이 좀 늘면서 사상 최초로 가계빚이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1월에도 이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전해진 바로는 2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것 역시 사상 최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 지난해 1,700조 원이라면 이 수치에 좀 괴리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빚 1,700조에는요.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 판매 신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만 두고 보면 1,630조 2천억 원인데요. 며칠 전 발표된 가계빚 1,000조 돌파는 은행권에만 포함된 수치여서 이 괴리가 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권 1,000조 돌파 때도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겁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는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1,000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축은행 이용자들 포함이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여기에 다수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죠? 네, 문제는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주택 거래 현황이나 또 코로나19 자금 수요, 개인의 차입 투자 등으로 대출 증가세는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위험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달 안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좀 대출을 땡겨놓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증가폭이 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최근 심상치 않은 게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 또 영향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계부채 급증과 맞물려서요. 최근 국고채 3년물이죠. 3년물 금리가 이달 들어서 이제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요. 네. 3월 9일 기준이죠. 3월 9일 기준으로 연 1.21%인데 제가 방금 전에 오늘 마감된 걸 보니까 한 1.2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장기물 금리와 함께 단기물 금리까지 이렇게 같이 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코픽스라든지 은행채 금리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코픽스라든지 은행채 같은 경우는 바로 가계대출, 대출금리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또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 3년, 이 단기물이 뛰면 그만큼 가계부채, 빚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낮은데 뭘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있냐 하는데요. 과거와 비했을 때 이 대출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의 향후 우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의 말을 빌어보자면요.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0.5%인데요. 0.5% 대비했을 때 국고채 3년 금리가 1.2%까지 치고 올라왔다. 네. 이거는 과거 금리 인상 직전에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단기물의 급등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좀 정리를 해보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막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정부가 또 이달 안에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사실 매물로 나온 게 지난해 하반기인데요. 네. 다음 주 16일에 예비 입찰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할 기업들의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카카오를 비롯해서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홈플러스 운영펀드인 MBK 파트너스 등 10여 곳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도 있고 롯데나 신세계 같은 이런 유통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이베이 코리아는요. G마켓이나 옥션 그리고 지구 같은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지금 12%입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이어 3위인데요. 어떤 업체라도 이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또 이베이 코리아는 지난 16년 동안 흑자를 내온 좀 탄탄한 기업이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전망이 좋다는 것도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시장 점유율 12%가 더해진다면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해도 좀 경쟁력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이번 인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매각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5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가격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매물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시총이 오늘 100조 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5조 원이면 가성비가 좀 좋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베이의 수익 구조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고 좀 수수료를 받는 수익 구조여서 쿠팡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이미 네이버나 쿠팡 같은 큰 회사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조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 입찰에서는 인수전에 참여하려는 기업끼리 이 가격을 두고 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베이 코리아 매각 예비 입찰이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자, 이어서 저희가 앞서 쿠팡 얘기를 또 짧게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어마어마했는데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베이 코리아 매각건을 조금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참 이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습니다. 쿠팡 상장과 이베이 그 매각 예비 입찰이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베이 코리아의 가격이 5조 정도 지금 예상되는데 이 가격도 지금 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쿠팡의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제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제 관심들이 일면서요. 오늘 네이버도 이제 좀 주가가 소폭 올랐고요. 뭐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요. 백화점주라든지 국내 유통주 전말도 이제 좀 온기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63조 원, 64조 원에 달하는 이제 청약 증거금이 몰렸는데요.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액 투자자들도 한 주 내지 2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한 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공교롭게 미국 FOMC가 18일,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하고 그날 이제 상장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증시 흐름에 어떤 도움을 좀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 주요 일정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18일 새벽에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이제 금리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더 확대될지 관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중국과 미국의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수출입 물가랑 소매 판매 같은 이제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는데 그걸 이제 작년에 그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나온 효과고요. 근데 1월에 기저효과 때문에 2월에는 좀 마이너스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데요.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시장의 예상대로 나올지 관심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FOMC 회의부터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이제 시장 관심이 연준에서 시장 금리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려 있는데 전망은 지금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상황과 좀 기존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조 9천억 달러 미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이제 미국 국민 1인당 1,400달러 이제 지급이 되고요. 실업급여도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연장해서 지급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데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가 채권 시장의 개입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채권 매입 속도를 조금 빨리 가겠다. 결국 이제 총량에는 변화를 두지 않되 채권 매입을 이제 2분기부터 조금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채권 이 10년물 같은 이제 중장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제 채권의 금리를 좀 억누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니까요. 미 연준의 향후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이라든지 성장률 전망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향후에 이제 물가 경로, 기존의 스탠스와 어떻게 좀 달라질 건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크게 어떤 기존의 스탠스와 달라진 모습을 내비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국채금리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이 연준이 대응할 카드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 좀 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부양책이 시행이 된 만큼 연준에서 제시할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정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는 또 경기대로 회복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다시 위기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에서 6월 이 사이를 좀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이 기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이 시기를 이제 지난해로 이렇게 옮겨서 보면 지난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락하고요. 유가는 사상 유례 없는 이제 마이너스 유가까지 이제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기저효과로 봤을 때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월에서 6월 사이가 조금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이제 분석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원인을 좀 봤더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그 재정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채권 시장의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 측면이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네. 이런 측면이 지금 분석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통과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채를 발행할 텐데 그 시점이 이제 4월, 6월이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든이 이제 3조 원 규모의 인플레 부양책까지 이제 나올 경우 이 국채 물량 압력은 더 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눈여겨볼 만한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다룰 CEO는 총 2명이잖아요. 첫 번째 CEO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누굽니까? 네, 첫 번째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소식입니다. 금융권 CEO들의 인사가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금융권은 이제 금융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장의 인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 3일 끝나는데요. 최근 들어 안팎으로 윤 원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면서 연임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가 내부와 외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 내부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지난 3일 금감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의 자진 사퇴를 외쳤습니다. 사실 지난 2018년 윤 원장이 취임 후 2달 만에 금융감독 혁신관제를 내놨을 때만 하더라도 노조는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3년 만에 내부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3년 만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직접적으로 갈등이 촉발된 건 지난달 19일 있었던 금감원 정기 인사였습니다.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승진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던 게 화근이 된 건데요. 네. 이후 지금까지 윤 원장과 노조 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연임 포기를 말할 수 없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노조는 윤 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채용 비리 관련 직원을 승진시켰다. 확실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기관장 사퇴를 거론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조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데에는 나름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감원의 내부 상황, 좀 내부 분위기를 보시면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 때문에 현재 3급 이상 직급의 정원을 줄이고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전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 적재에 대한 불만도 쌓일 대로 쌓인 상태죠. 이런 가운데 채용 비리 직원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조는 윤 원장이 금융위원회와 잦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금감원 예산 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운영 미흡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인사 불만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보이고요. 그동안 갖가지 문제들로 윤 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있던 문제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외부적인 시선에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라인펀드 등과 같은 이 사모펀드를 판매했던 금융권 CEO에 대해서 금감원이 중징계 조치를 추진하라는 것을 놓고 금융업계에서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CEO부터 때리고 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작심 발언에 나섰는데요. 김 회장은 은행장의 모든 임직원들의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업계의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권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금감원이 이 사모펀드 관리 감독 미흡에 대한 자성 없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판매사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금감원장이 연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이런 사실도 앞으로 이제 윤 원장이 연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키우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금감원장은 관료 출신들이 주로 좀 차지를 하다가 이번에 윤석헌 원장이 처음으로 교수 출신이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 출신이 되다 보니까 좀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 원장이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금융개혁 과제들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마도 다음 금감원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좀 좌우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다음 CEO는 누굽니까? 네, 두 번째는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이사회 의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김 의장이 직원과 배달 대행 기사 등에게 총 1,000억 원 상당의 주식과 경력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1인당 적게는 경력금 1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상당의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의 주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금은 모두 김 의장 개인 주식을 처분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고요. 김 의장은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인 선물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김봉진 의장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그때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000억 원이나 되는 사재를 털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내놓는 1,000억 원은 지난번에 기부하겠다고 했던 금액에서 일부를 나눠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 의장은 지난달 기부 계획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 김 의장은 지난달에 세계 기부 클럽이죠. 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해서 약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이행안은 마련이 되는 대로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천억 원에다가 1,000억 원 해서 총 6천억 원을 사회에 내놓는 셈이네요. 직원들이 이번에 받게 되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성장성을 보려면 대략적인 이런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예. 딜리버리 히어로, 즉 DH는 배달 서비스 기업인데요. 아시아 푸드판다, 중동 탈라바트 등 20개 이상의 음식 배달 서비스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즉 우아한 형제들이 지난 2019년에 4조 원가량을 주고서 인수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업 가치는 언제나 변하기 마련인데 현재로서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좀 확산이 되면서 배달 음식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DH는 이 추세에 발맞춰서 김봉진 의장과 함께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덕분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107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2019년 초만 하더라도 30유로, 4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 비대면 문화가 글로벌리하게 확산이 되면서 지난해 100유로를 넘어섰고 올해 초에는 144유로까지 갔다가 살짝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직원들로서는 뭐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을 넘어서서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 반응이 아주 뜨겁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배달 라이더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빙 플래지 가입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라이더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미지 관리용 아니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김 의장이 챙긴다는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 좀 덜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김 의장 마인드가 남다르다, 레벨이 다른 사람 등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배달의 민족 가맹주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도 있었는데요. 가맹점에서 받아간 수수료로 라이더에게 선심 쓴다는 지적과 함께 일회성 보상이 아닌 노동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일회성 보상도 노동환경 개선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회사 돈도 아니고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비판의 시선보다는 좀 존경과 찬사를 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CEO 톡톡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최근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1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까지 미국에서 접종을 마친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의 양이 약 9,820만 회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250만 회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6,4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약 3,38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일부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화웨이 관련 첫 제재로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새 정부에서도 반화웨이 정책을 이어받아 강화해 나가겠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특히 반중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쿼드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강도 높은 반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LG전자와 룩소프트의 합작사 알루토가 온라인 출범식과 함께 본격 사업 활동에 들어가고 글로벌 일정으로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서머타임 실시로 뉴욕 증시 개장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진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소란을 겪은 한 주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도 참 뜨거웠죠. 네, 이제 정부의 신뢰도 회복 없이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멈추고 이 위기 상황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통렬한 반성과 쇄신뿐입니다. 조속한 사태 수습을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